그래서 거기 75페이지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증권이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앞으로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은. 왜냐면 유가증권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주식하고 뭐요? 사채. 요 두 가지를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시험에 잘 나올 거냐면 요즘 여기가 안 좋잖아요. 어쨌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얘기가. 그러면 원래 시험이라는 게 약간 그 사회적인 그 상황을 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MBC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있었죠. 그 진짜 사나이 프로가 한참 유행일 때 군대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쪽이긴 했는데 뭐 탱크도 나오고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대 흐름을 좀 반영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주식이나 부동산 쪽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건 두 장짜리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이 주식이고 채무증권이 사채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들 이름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왜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냐면 뭘로 되어 있는 회사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억수로 많아.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요. 주식을 왕창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은 안 되겠지만 50%한 주만 더 사시면은 그 삼성전자를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사장이든 나발이든 다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주총회 해갖고 50% 이상 되면은 게임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 5년 전인가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일명 기업 사냥꾼이라 그래서 주식을 왕창 사갖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다음에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짜 정보 보고 뭐예요? 사람들이 이 회사 장사 잘 될 건가 보다. 그래갖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주식값 오를 때 주식을 털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회사들이 한 1000개 가까이 된대요. 1년에. 그래서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유명한 주식을 사는 수밖에.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근데 지금은 다 내린 상황이라. 그래서 요건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저희가 외우는 것들은 거의 다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마지막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총 세 가지씩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뜻이 뭐죠? 단기. 단기는 길다 그랬어요? 짧다 그랬어요? 짧다 그랬죠. 잠시만요. 이게 또 왜 이래? 컴퓨터야? 되는구나.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짧게 단기가 짧은 거잖아요. 매매가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의 뜻은 짧게 사고 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기매매증권. 몇 년 안에 사고 파는 거죠? 1년 안에. 그래서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싸게 사서 1년 안에 비싸게 파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래 갖고 있으면 언젠간 대부분 오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요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험도 전산회계 1급은 요게 많이 나와요.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가능의 뜻이 뭐죠?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1년 안에 사고 파는 거고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배 목적.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러면은 내가 그 회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는 사람이 와서 내가 저 회사 너 꽂아줄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의 사장이야. 그러면 직원 한 명 정도는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해서 목적은 그 회사 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 회사를 쥐락펴락 하고 싶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예 내용 자체도 없어요. 없긴 한데 한 20% 정도를 봐요. 주식을 20%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회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은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요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주식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적혀 있어요. 대부분 누구냐면은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자기들끼리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을 뺏겨버리면 회사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건 주식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감탄떡볶이라고 아시죠? 이거 원래 뭐였어요? 이거 원래 아따리였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감탄떡볶이가 원래 아따리였어요. 근데 그 이혼하시면서 그 배우자 되시는 여자분이 소송 걸어갖고 아따를 가져갔어요. 왜냐면 아빠와 딸 할 때 그 딸이 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아딸이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딸은 그 이혼해서 나오신 배우자분 거고 감탄떡볶이가 원래 아딸이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감탄떡볶이로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얽히고 설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다 돈과 관련된 거라.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입니다. 요 사채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사채는 회사채예요. 근데 사채 그러면 개인 사채,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 사채는 그쪽 사채가 아니고 그냥 회사채, 회사에서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걸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요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장기냐 단기냐. 요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래서 장기라고 나오면 1년보다 긴 거, 단기라고 나오면 1년보다 짧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아요. 1년 이후에 사고 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만기 보유 증권. 무슨 증권이라고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 만기의 뜻이 뭐죠? 만기? 만기. 우리 만기일이라고 있잖아요. 끝나는 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끝나는 날까지 뭐 하겠다? 보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가입할 때 보면은 만기일이라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10년 만기야. 그러면 몇 년만 부으면 되죠? 10년 부으면 되죠? 그래서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그래서 무슨 증권이라고 해요? 만기 보유 증권. 왜 그러냐면 이 사채라는 게 돈 빌리는 건데 우리가 돈 빌릴 때 이런 거 정하잖아요. 5년 안에 갚아. 10년 안에 갚아. 그런 날짜들 있잖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돈 빌려줄 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 줄 때에 뭐 한 달 후에 줄게. 1년 안에 줄게. 6개월 후에 줄게. 내일 줄게. 이런 것들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하는 날짜를 뭐라 그래요?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1년 안에 사고 팔게. 끝까지 갖고 있을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사이에 뭐 한다는 뜻이에요? 팔 거다. 근데 언제 팔지는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이거 종류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유가증권은 기업이 여유자금을 증식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이 발행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을 무슨 증권이라 그런다고요? 지분증권.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기업 관련된 드라마라고 봤을 때 거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이 회사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 그게 요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식. 왜냐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사채. 공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돈 빌리면 국채예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돈 빌리면 뭐예요? 공채예요. 지방자치가 돈 빌리면 지방채. 그 다음에 회사가 돈 빌리면 뭐라고요? 사채.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사채에 투자한 경우 사용하는 건 무슨 증권이라 그래요? 채무증권. 네.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일단 초반에는 이 문구 많이 쓸 거예요. 채권 그러면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그 다음에 채무 그러면 뭐 할 돈이요? 갚을 돈. 그러니까 채무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뭐 해야 되죠? 갚아야 되죠? 그래서 무슨 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채무증권.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발행했을 때 그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또 요즘 요쪽 괜찮아요. 요쪽. 주식보다는 요즘 요쪽 시장이 괜찮아요. 왜냐면 이자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돈 빌려주니까 우리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혹시 돈이 있으셔서 투자처를 알아보실 때는 이자하고 관련된 곳이 요즘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는 분하고도 잠깐 대화도 해보고 뉴스도 계속 보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슬슬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 쫓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있잖아요. 30년 동안 발전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만간 따라잡아요. 내년쯤 되면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GDP도 더 올라가고 따라잡는다라고 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잃어버린 몇 년을 시작할 건데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올 건데 만약에 지금이 그 상황이라면 이게 몇 년 안에 끝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저거죠. 일본 집값이 확 떨어졌었잖아요. 일정 지역 빼놓고는. 우리나라도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금이면은 영끌하신 분들은 일명 박살 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뭐 4%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현재 40년까지 빌려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30년 받았다라고 칠게요. 30년 받았으면 이자만 몇 프로예요? 120%예요. 그러니까 4억 빌렸으면 한 5억 가까이 돼야 돼요. 이자만 원금 빼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은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고 월세 사는 거죠. 말은 집은 우리 집인데 월세죠. 저게 뭐 안 팔린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돌아갈런지는 아마 내년쯤이면 거의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분위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발행 목적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세무증권. 그 다음에 보유 목적에 따라서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까지는 있는데 여기 하나 빠져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거기 교재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거기 75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요거 두 줄만 좀 적어주세요. 총 세 줄이구나. 죄송합니다.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그래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75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부대 비용이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부대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비용을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물건 사죠. 특히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상품 구입 시에 들어가는 요런 거, 운반비.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한참 많았었잖아요. 예. 식당 그 배달할 때 들어가는 무슨 비요? 배달비. 예, 요런 것들도 하나의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보면은 최저가인 것도 보긴 하지만, 최저가 플러스 뭐까지 보죠? 운반비까지 보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두 돈이 같이 나갈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옷을 샀어요. 근데 여기에 운반비가, 택배비가 3,000원이래. 그러면 요거는 얼마짜리 옷이 되는 거죠? 13,000원짜리 옷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3,000원짜리 옷이 되죠.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라가 뭐냐면 합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달을 시켰어. 3만원짜리 배달 시켰는데 배달비가 3,000원이야. 그러면 그거는 3만원에 3,000원이 아니잖아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33,000원.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 처리예요. 요 원가 처리가 뭐냐면 합치란 얘기예요. 금액에다가. 근데 이제 얘만 달라요. 참고로 유가증권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주식 살 때만, 단기매매증권 살 때만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로 처리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그리고 제가 요 앞에다가 9라고 썼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쓰는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제가 앞에다가 5라고 쓰면 제조 원가예요. 무슨 원가라고요? 제조 원가. 그러면 요거는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다가 8이라고 쓰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다가 9라고 쓰면은 요거는 영업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금방 이해하세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단기매매증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인, 거기 일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의 뜻이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일시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당좌자산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성이란 증권거래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다가도 밑줄만 좀 쳐주세요. 시장성.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 가본 적 있죠. 시장 가면 물건 사고 파는 게 어떻죠?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성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상장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시장성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파는 게 쉽다. 근데 시장성이 안 좋다 그러면 사고 파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 같은 거 보다 보면 시장 조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사고 파는 게 쉽냐 어렵냐, 그런 것들 다 뭐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실 거면, 뭐 이렇게 가게를 차리실 분들은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들도 믿긴 해야 되지만 본인이 꼭 직접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기꾼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사기치는 것도 되게 다양해요. 저 예전에 청라 쪽에서 다니던 식당이 한 군데 있었는데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몇 번 갔었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뉴스하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식당을 샀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데가 아니었는데 거기가 샤브샤브 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그거 비싸게 팔려고 거기 식당 주인이랑 프랜차이즈 영업 담당자하고 짜갖고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샤브샤브 2인분에 막 소주 20병 이렇게 해갖고 매출액을 뻥튀기를 한 몇 배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 잘 되는 데는 살려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서 들어갔어. 입지는 나쁘진 않거든요.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가 식당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부근에 반경 한 1km 이내에만 식당만 한 100개 가까이 되니까 거기가 아예 그 뭐냐 전부 다 그 식당 거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뉴스에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 인수인계 해갖고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영업 직원이 보여줬었던 거에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자기 사기당했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사업을 할지 회사를 다닐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자가 많아질 거예요. 사기꾼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한 40대 중반이었나 40대 후반이셨나 회사에서 100억을 횡령하셨대요. 100억 횡령하셔갖고 징역 10년 나왔다고. 근데 본인은 처음에 10년보다 적었거든요. 그 억울해갖고 항소했는데 더 세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았냐면은 그 여자분 덕분에 이건 덕분은 아니지. 그 여자분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잘린 거죠. 왜냐면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100억이면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뭐 10년에 걸쳐서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냥 1년에 거의 10억씩 삥땅을 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질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취득원가라고 있는데 취득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 10,000원짜리를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 아니면 공부하실 때 지문에 골뱅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골뱅이 나오면 단가예요. 한 개당 금액 무조건. 그래서 주식 10,000원짜리를 총 10주 구입했다. 그러면은 10,000원 곱하기 얼마예요? 10주 해서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내가 1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원. 5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원. 그래서 그걸 취득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매입 수수료. 앞으로 공부하실 때 수수료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서비스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수료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어. 그러면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계좌이체 수수료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이체 했어. 그리고 공짜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무료로 하는 거는 뭐 급여 통장이라던가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많다던가 이러면 무료로 해주긴 합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그래서 어쨌든 수수료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서비스 사용료. 그래서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계속 보면은 요즘 뉴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보면은 사짜 얘기들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저기 연예인들 뭐냐 공인중개사로 뭐 자기가 뭐 서장훈 씨 것도 사고 팔아주고 막 했었다라고 나왔었던 분도 결론은 사기꾼으로 지금 잡혔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 무허가로 해줬다라고 최근에 걸렸었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건 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기치는 거밖에 없으니까.
요즘에 뉴스 원래 재미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재미없어요. 어저께 그리고 대박 하나 떴었잖아요.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그 아사다 마오라고 일본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죽었다라고 안 죽었는데 돈 벌려고 어떤 유튜버가 올렸었잖아요. 아사다 마오 한국에서 죽었다고. 가짜 정보들도 많고 이상한 것들도 많아서 앞으로 뭐 하나 할 때 진짜 내가 검증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검증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안 걸린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변호사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서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한다 그래서 100% 나는 괜찮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검증하면 걸려들 확률은 조금은 줄어드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쪽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씩 꼭 문의를 하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신다 그러면 문의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평가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평가라고 나오면은요 요나라는 거예요. 결산이래. 제가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2월 31일 날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그러면 이거 맞추는 거예요. 돈 맞추는 거. 그래서 금액을 맞추는 것을 뭐라 그래요?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평가하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가증권의 단기매매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오르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하죠?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계속 오르다가 쭉 떨어질 때도 있고 계속 떨어지다가 한 방에 쭉 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을 매번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올랐다 어떤 날은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에 몇 번만 맞춰주는 거예요? 한 번만. 네, 몇 월 며칠 날 맞춰요? 12월 31일 날. 그래도 초반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솔직히 요번 주까지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암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뜻풀이 정도. 왜냐면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초반에 가장 어려운 게 용어잖아요. 그래서 용어 뜻풀이 정도만 하셔도 뒤에서 공부하실 때 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쉴 때는 쉬시고 초반에는 너무 막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도 좋은 겁니다. 어차피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제 성향인데 저는 미리 준비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벼락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참고로 저는 벼락치기가 안 맞는 스타일이라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근데 그건 제 성향이고 대부분 수강생분들 보면 벼락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되게 부러워요. 전 벼락치기 자체가 안 되는 뇌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 미리미리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후에 뭐 검열이 온다 그러면 오늘부터 해갖고 스케줄을 다 짜놔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딱 끝내고 그 당일날은 빠진 거 있나만 확인하고 전 딱 그런 스타일인데 사람마다 그거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평가 그러면 1년에 몇 번만 하는 거라고요? 한 번. 네, 한 번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걸 뭐라 그러냐면 평가 이익이라 그래요. 거기 교재에 있어요. 거기 7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평가 이익이라고 박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건. 그 다음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이 올랐네. 그러면 평가 이익. 왜 이익이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뭐죠? 손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거 없습니다. 회계할 때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남의 입장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남이 뭐 오르든 떨어지든 남이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내 입장, 여기서 말하는 내 입장은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취득할 때 1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 원. 네. 근데 연말에 봤더니 이게 12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얼마 올랐죠? 2만 원 올랐죠? 그러면 2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 때 10만 원 주고 샀는데 연말에 7만 원이 됐어.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뭐 별건 없어요.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별거 없는데 항상 시험이 문제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잘 되는 파트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다 맞춰요. 맞죠? 그거 하나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할만한데 이거를 뭉쳐갖고 보면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잘하는 파트, 못하는 파트 이렇게 좀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투자이익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받는 거라고요? 배당 받는 거예요. 배당금 받는 거. 그래서 작년에 주식 사신 분들은 재미를 좀 봤죠.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주식 사신 분들은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절대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어떤 얘기냐면 나 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주식 투자해봐. 이런 얘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작년에는요. 여러분들이 했어도 주식으로 재미 봤을 확률이 높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믿어야 되냐면 지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고 TV를 보셔도 되는데 올해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사람을 쫓아다녀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한 놈도 없어요. 왜요? 다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 중에 그 존니 씨라고 있을 거예요. 주식 관련돼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100%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잘렸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좋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받는 거예요? 배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배당금 뭐요? 수익. 표에 있어요. 표에도 있고 진한 글씨로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돈 받은 거를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그 수익이라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으로 돈 벌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유채권. 이 채권이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는 이자는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서도 이자 찍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올라갈 때 속도는 대빵 느려요. 우리한테 이익되는 거. 그래서 기름값도 보면은 지금 외국에서 전체적으로 200원 정도 떨어졌대요. 리터당 금액이. 근데 지금 우리가 혜택 보는 거는 한 50원 전후? 한 50원 정도 떨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주유소 기름 들어간 건 아니고 와이프하고 꼬맹이 데리고 처갓집 갔다 오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유소를 좀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50원 정도? 어저께 봤었던 것 중에 제일 저렴했었던 데가 1948원까지 본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98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쌌을 땐 2100원까지 가긴 했지만 평균 한 2050원 전후였었던 거 보면 항상 보면 내리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선 초반에는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처분의 뜻이 뭐죠? 처분.
처분이라는 건 파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 근데 팔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비싸게 팔면 무슨 이익이 되는 거예요? 처분. 그 다음에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처분, 손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늘어났다. 손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 뭐 했다? 줄어들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회사 가시면 일반적인 회사는 주식 관련된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요즘엔 좀 잘못된 투자기는 하지만 원래 투자는 남은 돈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윳돈으로 하는 게 원래는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젠가부터 변하긴 했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투자할 돈이 없어요. 뭐 주느라 바빠요? 월급 주는 것도 바빠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단기매매증권을 쓸 일은 없는데 시험에서는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왜 잘 나오냐면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은 상중하로 나눈다 그러면 상급이에요. 뭐 쉽게 내면은 하급으로 낼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내면은 상급까지도 가능한 문제라 나중에 주식 연습할 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78페이지 재고자산. 원래는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덜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이론이 많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론 그러면 막 40개씩 나오는데 저희는 이론이 15개 나오고 거기에다 막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원래 재고자산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저희 시험에선 아주 많이 내진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 재고자산 그러면 앞으로 머릿속에서 요게 기억나야 돼요.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래서 첫날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재고 파악. 네, 상품 제품 하면서. 그래서 재고 그러면은 주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판매하려고 하는 물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면 회사마다 어쨌든 격리 직원들이 다 필요는 하니까. 물건 사고 판 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 직원이 원래 필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짧게 할 거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필요하냐면 정리를 해놔야 내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내년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래. 근데 1년 전에 샀었던 거야. 근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1년 전에 누구한테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데 가서 비싸게 살 수도 있죠. 내가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아야 올랐어도 어느 정도 가격이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 직원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료 정리의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우리 회사에서 A라는 물건을 사는데 A 물건이 작년에 1,000원이었어. 그러면 지금 사더라도 1,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갔더니 3,000원 내놓으래. 그럼 잘못하면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 사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파는 데가 있고 뭐하게 파는 데가 있죠? 비싸게 파는 데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삼각대 사는데 제가 필요한 삼각대가 조금 단가가 나가는 삼각대였는데 그것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5만원 더 비싸고 어떤 데는 5만원 더 싸고 똑같은 물건인데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건 같은 거 살 때에도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얼마짜리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수량하고 단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 살 때 몇 개 살 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얼마짜리 살 거냐. 싼 거 살 거냐, 중가운데 가격 살 거냐, 비싼 거 살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이 식당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는 식당들은 두 가지밖에 없을 거래요. 두 가지 종류의 식당. 하나는 비싼 거 파는 식당. 그래서 비싼 거 팔아서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박리담회, 싸게 해서 많이 파는 식당.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가운데에 있는 식당들이 많이 없어질 거래요. 왜냐면 지금도 나가보면 다들 가격이 올랐잖아요.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 예. 그저께가 초복이었나요? 예. 초복 때에도 거의 뭐 나가서 사 먹진 않았는데 거의 삼계탕이 17,000원? 예. 17,000원 전후가 많아요. 뭐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요. 예. 근데 닭도 작잖아요. 대부분 연계 쓰니까. 작은 닭 쓰니까. 그럼 17,000원 그러면 무슨 느낌 들죠? 삼계탕 17,000원? 그럼 머릿속에서 비싸.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이제 더 저렴한 걸 찾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강남 쪽 가보면 식당 줄 서서 먹는데 아직도 많아요. 비싼데도.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우리 동네 가보면 식당들에 한두 군데 빼놓고는 사람이 없어. 경기가 안 좋은 게 또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강남이나 서울에서 좀 이제 젊으신 분들 많이 다니는데 홍대나 이런 데 갈 일이 있어갖고 간혹 가다 가보면 사람 엄청 많아요. 홍대 지금도. 경기는 안 좋다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피크잖아요. 여행. 예. 이제 여름휴가 피크가 대부분 다음 주부터 어쨌든 일단 시작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저거 타고 다니거든요. 공항철도. 그러면 공항철도에 또 사람이 기존보다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휴가는 가네. 예, 여행을 가네.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가네. 비행기가 어쨌든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건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외울 거 먼저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잠깐 쉬었다 볼 겁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3가지. 하나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지재고 조사법. 마지막으로 혼합법.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되는 건 되도록이면 그 2장짜리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따로 정리하면 또 따로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2장짜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뭐 7월 1일 매입 10개, 7월 5일 매출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장부에다 뭐 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적다 보면은 월말에 몇 개 샀고 몇 개 팔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요건 뭐냐면 실제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재고조사 그러면은 창고 가서 몇 개 남았냐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7월달 매입이 100개 있었어요. 근데 7월 말일날 창고 가서 확인했더니 재고가 30개 남았어요. 그러면 몇 개 판 거죠? 70개 판 거죠. 왜냐면 100개를 샀는데 몇 개 남았다? 30개 남았다. 그러면 몇 개 팔았다? 70개 팔았다. 이렇게 확인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실지재고 조사법. 그래서 장부에다가는 매입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가서 100개 샀는데 30개 남았네. 그러면 몇 개 팔았다? 70개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실지재고조사법.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재고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혼합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해요? 혼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그런 건 없고요. 이제 회사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기는 합니다. 뭐냐면은요, 요거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 장부에 100개 있으면 창고에도 몇 개 있어야 되죠? 100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몇 개 남았대. 그러면 그거 보고 창고 가서 세보잖아요.
그러면 그 개수가 뭐 해야 되죠? 맞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세요?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 단가의 뜻은 한 개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이라고 있어요. 개별은 몇 개씩 계산하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개별 포장, 그러면 몇 개씩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얘의 특징은요, 가장 정확해요. 왜 가장 정확하냐면 몇 개씩 계산하니까 하나씩. 그래서 우리 그런 건 알잖아요. 하나씩 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건 알지만 하나씩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몸은 하나인데 물건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계산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거예요. 선입선출법. 특히 이제 알바하셨던 분들, 특히 어디 알바하셨던 분들이 잘 알아요? 편의점. 편의점에서 진열할 때 무슨 법으로 진열해요? 선입선출법으로. 그래서 옛날 건 앞에 놓고 최근 건 어디에다 놔요? 뒤에다가.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급할 때 어디부터 빼죠? 앞에 거부터 빼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물건을 팔 때 옛날 거 먼저 팔아요? 새 거 먼저 팔아요? 옛날 거 먼저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댓글에다가 이런 댓글 남깁니다. 어떤 댓글 남기냐면 저 물건 샀어요. 검수해서 가장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백날 써보세요. 최근 걸로 주나? 그냥 언제 거 먼저 주는 거예요? 가장 옛날 거 먼저 파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1년 만에 팔린 게 있었거든요. 새로 안 만들고 창고 구석에 있는 거 꺼내갖고 하루 종일 닦았어요. 왜냐면 새 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새 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전 게 언제 팔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옛날 거 먼저 뭐예요? 팔아요. 그래서 우리 물건 사다 보면 간혹 가다가 싸게 샀다 그래갖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았어. 이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게 팔아요?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건데 실제 회사에서는 안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팔면요 망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엔 더 망해요. 왜냐면 오늘이 더 비싸잖아요. 어제보다 싼 금액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오늘이 가장 비싼 금액입니다. 내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의 오늘이 가장 비싼 금액이에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저께 마트 가갖고 오이를 샀는데 거기에 뭐 특등품이라고 써 있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오이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5개에 4,500원?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얼마 전만 해도 오이 3개에 1,500원에 샀거든요. 근데 5개에 4,500원이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를 예정이라. 그래서 오늘보다 싼 금액은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걸 먼저 파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파는 회사는 실제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가서 물건 좀 사오게.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총 5가지가 있어요.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 그 다음에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어드리는 거는 답 맞추기 위해서 적어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요거예요. 물가 뭐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커요. 요건 이제 답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무슨 법 쓴다 그랬죠? 선입선출법 쓴다 그랬죠.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후입선출법은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거를 사는 게 좋잖아요. 옛날 거보다. 근데 선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한 방법이에요? 회사에. 네, 회사에 유리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비싼 걸 미리 팔 필요는 없잖아요. 네, 싼 거를 싸게 산 거를 비싸게 팔아서 남기는 게 뭐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후입선출법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소비자,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제품 같은 거 살 때,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것들 살 때 꼭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앞에 거 먼저 날짜 보고 뒤에 거 날짜 봐요, 안 봐요? 보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거 집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부터 꺼내면 그게 후입선출법. 앞에부터 꺼내면 뭐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최근에 물건들이 원가가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요거 중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물가가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살기 위해서 푼 거고, 예. 그다음에 이자율도 낮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나갔고, 예. 이제 돈의 가치가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자율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을 올리는 이유는 돈 빌린 사람 죽어라 그게 아니고 이자율을 안 올리면 물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타격이 좀 심하게 올 거라. 지금 8월 달도 0.5% 오를 예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자율. 한국은행 이자율이 7월 달에 0.5% 올렸잖아요. 근데 8월 달도 0.5% 정도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오를 거예요. 아마 올해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에도 오를 거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에 대출받은 걸 갚지 말 걸 그랬어요. 과거에 받았을 때 2.2%인가 2.3%에 받은 거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아버렸는데 조금 후회되는 게 이자율이 지금은 더블 됐잖아요. 거의 4%대가 요즘엔 좀 늘어나고 있고 계속 5% 6%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감모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 감모의 뜻이 뭐냐면은요 감모 손실에서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을 감모라고 해요.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한자예요. 감모는 저도 이거 한번 뜻풀이 찾아봤는데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해지는 거를 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원이 들고 갔어. 직원이 들고 가도 어쨌든 수량은 뭐 하는 거죠?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뭐 불이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수량이 부족해지는 거 그거를 감모라고 해요. 그러면 우린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량 부족하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겠죠. 그래서 수량 부족은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2장짜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래서 평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뭐 맞추는 거다? 금액. 그래서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손실밖에 없냐면은요. 우리 회계에서 재고자산은 이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가법. 무슨 법이요? 저가법. 저가의 뜻이 뭐죠?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금액이 낮아진 거를 저가라고 하잖아요. 고가는 뭐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가법의 뜻은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는 회사 입장만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오르는 게 좋겠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금액이 뭐 했다?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서 오르는 거는 인정 안 해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저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교재 보면서 나머지 내용 설명